2023년에 두 번의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2020... 최소한 당분간은 금리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성장주가 강한 모습을 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성장주로 좀 자동차 업종이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주식시장이 좀 밀렸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새벽이죠. 연준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어떤 그 키워드 그거에 비하면은 생각보다는 덜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시장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던 FOMC 6월에 FOMC가 드디어 끝났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상반기 최대 이벤트가 좀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상대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논의를 위한 논의는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논의 자체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이제 없었고요. 2023년 금리가 두 번 올라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좀 나왔죠. 점도표에서 이걸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점도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 3월과 비교를 해볼 때 2023년 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위원수가 7명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13명으로 좀 늘어났고요.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4명에서 7명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지난 3월 회의보다는 좀 땡겨졌는데 파월 연준 의장도 이를 의식했는지 점도표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좀 불확실성이 큰 지표다. 그리고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점도표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좀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물가와 관련해서도 톤이 살짝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물가는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무자르듯이 좀 단호하게 말했던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미 국채 금리가 한 8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미국 달러 역시도 좀 강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2023년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다. 이 말이 워딩이 어떤 얘기입니까? 2023년도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서부터 2023년까지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23년에 두 번의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2023년에. 예, 지금 그러니까 연준 그 점도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요. 점을 찍으면서 2022년에는 금리가 뭐 0.25가 될 것이다, 0.5가 될 것이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거든요. 근데 지금 점도표에는 2023년에 금리가 한 두 번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좀 많다. 이 부분을 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미시적인 정책 변경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시적인 정책 조정이 좀 있었죠. 그 역 레포 금리를 0%에서 0.05%로 좀 상향을 했고요. 초과 지정 금리 역시도 0.1%에서 0.15%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제가 이 부분은 그동안 제가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맞춘 것 같아요. 제가 연준에서 역 레포 시장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초과 지정 금리 역시도 좀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조치가 좀 취해졌습니다. 우선 역 레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림 제가 한번 보실게요. 제가 준비해온 그림인데 처음에 제가 나와서 역 레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한 2천억 달러 정도를 연준에서 단기 자금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천억 가까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요, 5,800억입니다. 지금 5,839억 정도까지 좀 많이 커졌거든요. 예. 그만큼 이렇게 달러로 좀, 그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요. 이게 지금 일부 IB에서는 조만간 1조 달러를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게 이 역 레포라는 게 연준에서 시중은행에게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주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자율이 이번에 FOMC 회의에서 0%에서
0.05%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연준에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할 겁니다. 즉 시중의 자금들이 연준으로 더 많이 흡수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5,800억 달러면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한 달에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을 공식적으로 1,200억 달러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그렇죠. 달에 1,200억 달러씩 하고 있는데 거의 5개월치입니다. 이 5개월치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양을 하루 만에 지금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물량이 연준 창고로 다시 재흡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도 있었죠. 초과지중 금리 상향이 좀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정해진 지급준비금을 연준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해진 규모 이상으로 예치할 경우 연준에서 이자를 지급을 하죠. 이를 초과지중 금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IOEI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국 초과지중 금리를 올려주면 은행들은 공격적인 대출이라든지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전한 연준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결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미국의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예금 금리가 0.1%예요. 지금 네. 시중의 은행에서 0.1%거든요. 고객들한테 0.1% 이자를 주고 그 돈을 받아서 연준에 맡기면 오늘 맡기잖아요. 그럼 0.15를 줍니다.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이나 투자를 하지 않아도 0.05%만큼 그냥 차익거래가 지금 생기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 은행들은 이 초과지중금을 확대할 수 있는 또 여건을 마련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화 정책으로 변경은 없었지만 이러한 영레포 시장이라든지 초과지중금리라든지 이런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연준은 조금 정책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자금이 시중으로 나가는 걸 이제 막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이제 긴축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고, 아무래도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연준의 정책 역시도 그때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마련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과거와는 다른 조금 정책적인 변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이러한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이거 뭐 의미 없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 나온 거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을 뭐 놀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이나마 올랐죠. 이제 상승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책들, 미시적인 정책들은 간밤에 있었던 연준의 행동들이었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OMC가 비교적 잘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는 이벤트 리스크가 감소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겠죠.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그동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연준의 그 회의를 조금 눈치를 봤다라고 하면 이제 회의가 끝났고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들도 행동에 나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건데요. 그리고 앞서 취한 미시적인 조치들, 그러니까 영레포 금리를 올리고 초과지중 금리를 올리는 조치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간밤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졌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간밤에는 일단은 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저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는 하지만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이고 최소한 당분간은 금리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달러화는 다시 약세 추이를 만들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조금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 특히 이머징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 장의 그림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금리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가잖아요. 금리를 그렇죠. 구성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게 물가인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의 전망치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도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그림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기대 인플레이션 BEI라고 하는 게 빨간색 선이고 이 파란색 선이 CPI라고 하는 그 실제 소비자 물가 지표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그 BEI가 먼저 선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BEI가 그러니까 기대 물가 지수가 먼저 꺾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실제로 꺾이는 게 관찰이 되거든요. 이렇게 기대 물가가 꺾여 나가고 소비자 물가 경제 지표가 물가 지표가 눈으로 이제 꺾여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노란색 선은 미국의 10년물 금리거든요.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요 한 2, 3주 사이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시장에서 연준에서 단기 자금을 지금 흡수하고 있다. 단기 자금을 흡수하다 보니까 일부 과잉 유동성으로 형성되었던 원자재 시장의 그 형성이 되었던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가격들이 안정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으며 그때부터 기대 물가가 꺾이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들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조치들을 본다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기대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장기 금리 역시도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연준이 이제 우리 10년물 국채 금리의 그 어떤 그 수익률 계산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팁스라고 하나요? 그 네, 물가 연동체를 매수하는 거. 근데 그 매입을 지금 뭐 사상 최초로 뭐 20%대인가 뭐 지금 연준이 매입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런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처음의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이제는 연준이 이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면 계속 매집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확 풀어버렸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확 떨어지면서 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연준에서 그렇게 채권을 매집한다라는 거는 결국 연준에서 강력한 채권 매수는 채권 가격을 올리겠죠. 그죠? 채권 가격을 올리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역시나 조금 잡아준다는 느낌을 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어쨌거나 지금 조치를 본다라고 하면, 그 공식적인,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공식적인 그 틀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물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에서 이제 이러한 연준 인플레이션 이렇게 수치가 되게 높잖아요. 네네. 소비자 물가 지표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 이제 큰 소리 치는 거고 안심해. 이제 시장은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자꾸 의심하는 게 계속 지금 부딪히는 게 이제 네.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가도 네.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뭐냐면 시장도 어느 정도 연준의 말을 믿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모두 다 컨센서스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더 높게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뜯어본다라고 하면 그래 연준이 말하는 일종의 그 병목 현상이죠. 네. 예를 들면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 현상인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이러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런 비이상적인 가격 상승 속도는 조금 줄여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도 지금은 연준의 말을 조금씩 믿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뭐 지금 나스닥 시장도 좀 많이 빠지다가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뭐 걱정하지 마 이거 별거 아니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하면서 다시 약간 이제 회복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장 오늘 많이 흔들렸죠 조금. 네. 아니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보시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어요. 그죠? 네. 우리나라 시장도 본다라고 하더라도 거래소 시장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매우 강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다음 그림을 한번 또 보시면 이게 금리와 성장주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선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노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주가 강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 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성장주의 강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이 검은색 선은 미국의 금리고요. 금리추이고요. 보신다라고 하면 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가치주의 강세가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가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성장주가 강한 모습을 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끝난 FOMC 회의가 끝난 이 시점에서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네.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즉 나스닥도 성장주고 코스닥도 성장주인데 지금 FOMC가 끝난 시점에서는 시장에서는 금리가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이러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때 나스닥도 그렇고 뭐 나스닥 보니까 대표적인 기술주들 뭐 30% 가까이 다 하락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급락했었고. 크게 하락을 했죠. 예. 네. 근데 이번에 오히려 이게 보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그럼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는 거네. 오히려 불확실성이 싹 사라진 것 같은. 그러면 이 기술주들이 2020년까지는 22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어쨌거나 금리 인상 시기는 2023년 정도가 될 거니까 아무리 빨라도 지금 2023년이라고 보는 거니까 적어도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성장주도에 대한 파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해석도 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요즘 뭐 카카오가 사실은 뭐 거의 그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주 가운데서도 어떤 종류의 성장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저는 성장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인터넷 업종도 성장주고 바이오 업종도 성장주고 뭐 이렇게 많은 성장주들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종들 좀 한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과연 성장주일까요? 가치주일까요? 그게 참 양쪽에 걸치는 하이브리드 아니에요? 과거에는 자동차 업종이 가치주였어요. 네. 왜냐하면 소비주였기 때문에 가치주 영역에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성장주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그런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기술적 패러다임이 100년 만에 대변혁이 좀 일어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성장주로 좀 자동차 업종을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 영역을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성장주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근데 저 그거 하나 좀 궁금하던데 이게 뭐 분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그 현대모비스 공시 나온 거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공시 낸 거 보니까 11%인가 그 현대모비스 지분을 보유했다. 갑자기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 늘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왔던데 이건 뭐 혹시 내막을 아나요? 글쎄요.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만약 일정 지분 이상의 증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뭐 국민연금에서 좋아 보이니까 샀겠죠. 사다 보니까 그 비율이 넘어갔을 거고 그거에 따른 뭐 지분 공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를 특별하게 왜 많이 샀는지 그걸 알 수 없죠. 네. 아니 그거보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보통 그 5% 이상 될 때 집 공시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매집 과정이었다고 하면 그 공시가 나왔어야 비율이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그렇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뚝 11% 아마 그 전에 공시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는 뭐죠? 그 무슨 뭐야 이거 블록딜을 했나? 뭐 이런 생각. 저도 아직 뭐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봐서 그냥 저도 문득 그 이게 부분은 떠올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공시는 안 하지는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갑자기 딱 올라왔더라고 하면 이번에 많이 샀다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보통 지금 그 시장이 최근 몇 달간 연금이 워낙 팔아댔으니까 국민연금에서 연기금에서 사는 주식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연기금에서 이렇게 많이 샀는데 왜 안 올랐지? 자, 다음 주에 한번 이 부분 좀 자세히 알아서 좀 저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한번 알아볼게요. 저 네. 궁금하더라고요. 또 현대모비스 투자하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워낙 이게 주가가 횡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보면 상당히 큰 뉴스인데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네.